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사 총정리 제4강제가 되죠. 고려 시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시대는 보통 적게는 8문제부터 많게는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고려 왕건 태조가 개국한 이래 멸망할 때까지 약 한 475년 정도에 존속됐던 그런 고려 시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던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것은 고려가 후삼국 통일 과정이 있던 어떤 일련의 과정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한번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산성 전투죠. 지금의 팔공산이죠. 대구 이쪽에서 벌어진 전투인데, 이때 후백제의 견훤과 또 후고구려의 이 왕건은 큰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 이 싸움에서 후백제의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죠. 왕건은 이때 목숨을 잃을 뻔했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신승겸이라는 장군이 있었죠. 그래서 왕건을 대신해서 옷을 갈아입고 왕건을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신승겸이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와신상담에서 다시 힘을 길었던 이 왕건은 고창, 지금의 안동이죠.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군을 아주 통쾌하게 또 이기죠. 이러면서 이때 후백제의 견훤은 또 아들에 대한 어떤 왕위 계승권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서 견훤이 금선사의 유폐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견훤이 결국은 거기서 탈출해서 왕건에게 귀순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935년경인데요. 이렇게 견훤이 왕건에게 항복을 하고 들어왔을 때 왕건은 그걸 관대하게 받아주면서 최상황 위치를 이렇게 해줬죠. 같은 해에 신라 경순왕이 신라의 마지막 왕이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신라 경순왕이 항복을 함으로써 이제 남은 거는 후백제와의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이 그 유명한 일리천 전투죠. 이 일리천 전투에서 결국 왕건은 견훤의 아들이죠. 신검을 물리치고 드디어 서기 936년 후삼국 통일을 이룩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고려 후삼국 통일 과정 순서를 갖다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리천 전투를 승리를 이끈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고 이제 초대왕인 태조 왕건에 의해서 이제 정치가 이루어지겠죠. 자, 고려 시대에도 역시 약 한 21대여섯 명의 왕이 배출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왕들을 또 발췌해서 한번 우리가 이 왕들에 연결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은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왕이 될 때 힘이 되어졌던 그런 호족들, 신라 말기의 호족과 육두품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쳤죠? 자, 호족 통합을 위해서 혼인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은 자기를 도와줬던 호족 세력들의 딸들과 결혼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인과 또 많은 자녀를 낳게 되죠. 또한 성씨, 왕씨라는 이런 성씨를 부여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정치 영역을 계속 넓혀왔다라는 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호족 통합 정책이었다. 이 첫 번째 태조 왕건의 이제 팩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신간 제도를 활용을 했죠. 최초의 사신간은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라고 그랬죠. 경순왕 항복했을 때 역시 경순왕도 왕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받아줬고, 또한 이러한 경순왕을 사신간으로 임명을 해서 그쪽 경주 지역을 갖다가 다스리게 했던 그러한 제도가 바로 사신간 제도입니다. 이러한 권한과 자치권을 부여하는 반면 이쪽 지역에 이 사신간 제도를 하면서 이 사신간을 움직이는 이런 고위직의 자녀들을 갖다가 수도로 또 소위 볼모 형식으로 들어오게 했던 것이 하나의 기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인 제도는 어떤 쿠데타라든지 반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고요. 또 흑창을 실시했죠. 흑창은 우리 고구려 때 고국 천황이 실시했던 진대법의 전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성종 때 의창으로 또 명칭이 바뀐다는 거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려 왕건은 이 서경은 지금의 평양이죠. 평양에서 서경을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 그랬죠. 자, 이쪽 발해가 멸망하게 됐는데 발해는 이제 그 926년도에 거란족에서 멸망됐죠. 그래서 결국은 발해 앞에 또 고구려 다 이렇게 옛날 같으면은 다 우리 영토였죠. 그래서 이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족을 특히 태조 왕건은 매우 거부했죠. 싫어했고. 그래서 거란족에서 뭐 외교 통상을 하자고 해서 선물로 낙타를 보내왔는데 그 낙타를 갖다 굶어 죽인 사건, 그 하나의 그 만부교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태조 왕건은 또 후대 왕들한테 이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는 하나의 그 모범 그런 그 사례로 해서 후녀 10조를 또 남겼습니다. 자, 이제 광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종은 이 앞전에 이제 태조 이후에 이제 왕들이 이제 몇 명 있었는데 태조 왕건이 이 혼인 정책을 하면서 많은 자식을 낳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족들이 자기의 딸들을 왕에게 시집을 보내고 또 그 시집을 보낸 왕에 의해서 자기의 그 핏줄들이 그죠? 왕이 되기를 누구나 또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들에 대한 어떤 암살 또는 또 그 외척들의 세력 이런 것들이 매우 빈번해 가지고 왕들이 매우 불안하게 왕위를 제위했다. 자, 이러한 것을 이제 광종 때 여접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광종은 개혁군주라고 우리가 일컬습니다. 개혁군주 그러면 신라 시대 때, 통일 신라 시대 때 신문왕 때가 이제 개혁군주의 첫째 주자라고 얘기했고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오면서 광종이 또 개혁군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죠. 자, 광종 1. 노비 안건법 실시. 노비가 아닌 자가 노비가 됐거나, 그죠? 또 억울하게 또 노비가 된 사람. 이런 걸 갖다가 시비를 잘 가려서 원래 평민으로 원상 복귀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노비 안건법 실시죠. 당연히 기득권을 가진 호족 세력들에게 어떤 불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노비 안건법이었죠. 두 번째는 과거제를 시행했습니다. 자, 과거제는 후주의 쌍기라는 사람을 소위 스카우트 한 거죠. 후주, 중국 나라죠. 귀화까지 시켰죠. 쌍기가 광종의 이제 브레인 역할을 했는데요. 이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이 기존에 있던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봄으로써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뽑겠다. 이런 의지가 강력하게 엿보이는 그런 대목이죠. 자,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자, 연호는 우리 뭐 고구려 광기토대왕의 영락부터 해가지고서 발해, 이난, 대형, 보욕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자, 광종은 광덕, 또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 노비 안건법, 또 과거제 연호 사용, 또 공복 정비 이런 것들이 바로 광종 때 일궈졌던 사실이다라는 점 반드시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종이 나오죠. 자, 성종은 소위 유학적인 그런 정치의 틀을 만들었던 그런 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승로라는 그 신하죠. 시무 28조를 받아들였죠. 자, 시무 28조는 다시 그래서 불교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불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불교하면 이제 고려의 뭐 당연히 그 국가 정책의 이데올로기인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고 하지만 현실 정치에 매우 그 신경을 써라 그 얘기죠. 그래서 시무 28조를 받아들였다. 그 왕이 성종이다. 그러면서 행정적으로는 전국에 12목을 설치했다 그랬죠. 자, 12목 설치는 성종 그러면 12목 설치 반드시 꼭 이코르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 장사가 잘 되는 집 또는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데를 우리가 시쳇말이 이런 말이죠. 여기 참 목이 좋다라는 말 많이 하죠. 목이 좋다는 그런 말이 바로 이 12목 설치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죠. 이 밖에 성종은 지방간을 다 속속히 파견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향의제를 마련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성종이었다. 또 물론 유학도 보급을 해서 많이 발전을 시켰던 왕도 또한 성종입니다. 자, 고려의 중앙 통치 조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중앙 통치 조직은 이성, 육부. 자, 이성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있죠. 그래서 육부는 그 상서성 밑에 집행기관으로서 이호병형 예공. 이것은 뭐 이 조선시대 때도 그대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체제고요. 자, 고려 시대의 그 특징적인 그런 고려만의 어떤 그 이 특징적인 그런 그 기관으로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습니다. 자,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뭐 국방 문제라든가 또 법률, 재정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하는 그런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였다는 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밖에 이제 독립적인 그런 기관으로서 중추원, 어사대, 삼사가 있었습니다. 자, 중초는 군국 기무를 관장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일을 하는 실무진들은 춘이라는 적어도 높은 관직이죠. 뭐 한 2품, 3품 이상의 그런 높은 직, 그다음에 또 승선직이라는 그 왕명 출납을 하는 그런 업무를 받던 곳이 바로 중초이다. 어사대는 풍속교정고 관리 감찰을 했고요. 또 어사대에서 일하는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대간이라고 그랬는데 이 대간들은 소위 간쟁, 그러니까 임금한테 무슨 뭐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봉박, 이런 명령, 이건 부당해, 이건 못해, 이런 거. 또 서경권, 어떤 인사를 갖다가 관리할 때, 인사를 갖다가 발령될 때 어떤 이 동의권, 뭐 이런 것을 서경권이라 하는데요. 자, 이러한 일을 처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조선 시대와의 행정 조직과 잘 구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삼사는 곡식과 화폐의 출납 및 회계를 관장했던 그런 기관이다. 삼사다. 뭐 조선시대 때는 이제 삼사는 또 다른 의미죠. 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걸 소위 삼사라고 하는데 역시 이것과 구별을 잘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고려의 군사 조직은 2군 6위로 돼 있죠. 응양군, 웅호군, 그다음 6위는 수도 주의, 그다음에 지방에는 주현군과 주진군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 이렇게 해서 군사 조직을 정리를 합니다. 자, 고려 지방 행정 조직은 이제 5도 양계가 있어요. 그래서 5개의 도와 또 양계, 북계와 동계에서 국경선의 군사 행정 지역이죠. 이렇게 구분해서 정비가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유지했던 이런 고려 시대는 초반에는 말씀드렸던 것 같이 소위 호족들과 육두품들에 의해서 나라가 건국됐다 그랬죠. 바로 이런 세력들이 문벌 귀족화가 된 거죠. 그래서 고려 전기는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기를 고려의 귀족 사회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런 문벌 귀족들이 수년간, 수십 년간, 수백 년간 계속 정권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제 골마 터지게 되는 거죠. 그 골마 터졌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자, 이자겸의 난은 이자겸은 이때 당시에 고려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또 장인 어린이였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겸 장인. 뭐 현대 우리 살아가는 데서의 촌수가 거의 뭐 이해가 안 되는 뭐 그러한 거죠. 그래서 고려 시대 때는 근신 가차원 친족끼리의 결혼이 아주 왕족들에서는 그게 일상화가 돼 가지고서 촌수가 막 어떻게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좀 복잡다단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의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이 장인어른인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는 것 중요한 사실이고요. 자, 두 번째, 자, 이런 사건이 터지고 얼마 안 돼서 또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또 발생이 됩니다. 자, 묘청의 서경 운동 그랬죠? 이때 당시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죠. 자, 개경에서 수도를 갖다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이제 스님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정기상 이런 이 참모들이 인종한테 이렇게 아래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때 당시 우리 주변을 괴롭혔던 가장 큰 금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주위 나라가 우리 고려에게 복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갖다가 계속 설득시켜서 결국 왕은 천도를 하려고 많이 움직였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일종의 뭐 좀 안 되는 일도 좀 있고, 그다음에 개경파, 소위 보수파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김부식을 위주로 해서 이걸 계속 브레이크를 많이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막판에 잘 나가다가 서경천도 운동이 제대로 안 돼서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개경파인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이것이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조선 후기 또 근대 개항기 때 우리 독립투사로서 독립운동가로서 많이 알려진 민족사학자 단재 신채호 선생은 바로 이 묘총의 서경천도운동, 이것을 갖다가 조선 일천열내 제1대 사건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시험 문제 또 출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이 성공을 했더라면은 우리 조선은 오늘날 일본에게 식민지화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묘총의 서경운동이 실패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취지의 그런 글을 쓴 것이 바로 단재 신채호 조선 1000년대 가장 큰 사건이었다. 그게 바로 묘총의 서경천동운동입니다. 결국은 이 이자겸의 난과 묘총의 서경천동운동은 이때 당시 고려 귀족 사이에 부패와 부정과 타락과 또 많은 부작용의 한 단상을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겠죠. 네, 이제 무신 집권기가 나오죠. 결국은 우리가 그 이자겸의 난과 또 묘총의 서경천도운동 이후에 어떤 그 문신들의 계속적인 어떤 부정과 부패와 타락된 것이 지속이 되죠. 그런 와중에 이제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1170년도죠. 이때 임금이 그 당시 의종인데 의종이 보윤원에 이제 행차를 나가게 되죠. 행차를 나가서 거기서 이제 뭐 식사를 하고 놀고 하면서 이랬을 때 고려의 문신이 어떤 그 무신 장군에게 결례를 범하고 또 뭐 뺨따기를 때리고 또 한 장수의 수염을 뽑고 이런 반패륜적인 행동을 참다가 결국은 이날은 거사를 안 저지르고 이것을 빙자로 해서 결국은 장군들이 날 잡아서 정변을 일으키죠. 그것이 바로 무신 정변입니다. 이때 이방을 비롯해서 정중부, 경대승, 이민, 최충원식으로 이것이 정권이 계속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신 집권기에 있어서 무신 정변에 있어서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던 것이 이방부터 최충원까지 간다. 결국은 이 최충원이 마지막으로 이민을 살해하고 이때 아들까지 해서 4대 60년간 최씨 무신 정권이 이제 쭉 가게 되는 거죠. 자, 하층민의 봉기 볼까요? 자, 무신 정변으로 인해서 문신들을 자고했던 그런 그 사실 백성들이 알게 되죠. 그동안 문신들이 가져왔던 어떤 각종 기득권이라든가 갑질 뭐 이런 것들은 백성들이 이미 다 몸소 겪고 어떤 문신들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의 어떤 분노와 또 이렇게 이런 건 매우 심했죠. 그래서 무신들이 정권을 잡아서 뭔가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만은 웬걸 무신 출신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오히려 문신 정권 때보다 더 헤쳐먹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층민들이 또 봉기를 또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무신 집권기 때 가장 그 대표적인 봉기가 있는데 이때 가장 대표적인 거 망이 망소의 난이죠. 소위 공주 명학소의 난이라고도 하는데요. 고려에는 그 특수 행정구역이 있었어요. 향부곡소라는 이런 특수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신분은 양인이지만은 일단 이 대우는 천민보다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특히 이 향부곡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주도 제한을 받고 또 세금도 일반 백정보다 더 많이 내는 이러한 불만이 있었죠. 여기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망이망소이. 그 다음에 또 초전 운문에서 또 김삼이 효심의 난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최충원의 노비인 만적이 또 봉기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사건. 이것이 고려 시대 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봉기의 내용이니 연도별로 순서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무신 집권기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최충원에 의해서 최씨 일가 쪽으로 이제 그 무씨 정권이 이제 정리가 된다 그랬죠. 자, 교정도감이 있습니다. 자, 교정도감은 최충원이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충원이 설치를 해서 교정도감은 최충원이 설치한 그 최고 권력기구인데 여기에 총 우두머리는 이제 교정별감이라고 하죠. 교정별감. 당연히 뭐 최충원이가 교정별감이 되었겠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근대사에 있어서 우리 전두환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죠? 5.18 진압하고 국보위가 설치됐죠. 그래서 국보위 위원장이 또 전두환이었죠. 즉 국보위는 교정도감, 그죠? 그다음에 또 뭐 국보위원장은 교정별감,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외우시면은 또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해도 빠르고요. 자, 정방, 서방, 삼별초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정방은 이제 그 아들 최우가 만든 그런 기관이죠. 인사기구죠. 또 서방은 그동안 무신이 정권을 잡았을 때 많은 무신들을 갖다가 살육을 했다 그랬죠. 죽였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나도 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브레인들이 또 없으면 안 되니까는 그래서 소위 문신들을 갖다가 기용을 해서 펼치는 그런 그 인사 정책 그런 기구, 그것이 이제 서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별초가 나오네요. 자, 삼별초는 뭐 우리 원나라, 즉 몽골이었죠. 몽골이 이제 고려를 침략을 해서 바로 몽골에 대항했던 그러한 그 조직이 바로 삼별초죠. 뭐 야별초, 좌별초, 우별초 이러지. 처음에는 이제 야간 치안을 담당했던 이러한 이 조직이 저 몽골 전쟁에서 이제 도망온 어떤 포로로 갔다가 온 그런 그 신이군.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그죠? 좌우별초, 좌우 포함해서 삼별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삼별초는 1270년부터 1273년까지 약 3년간 이렇게 이 강화도와 또 진도, 또 제주도에 걸쳐서 이 몽골군에게 대항했던 그러한 그 조직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또 제법 잘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공민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민왕 그러면은 이제 공민왕 이전까지는 어떤 기간이 있었냐면은 그 원나라와 강화를 맺고 또 원나라에게 충성을 한다 그래서 고려 원정 이후 원나라의 우리 고려가 부마국이 됩니다. 부마국은 이제 사위국이라는 뜻인데요. 그 사위국이 된다면 결국 이 원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나라의 공주들과 결혼과 하면서 원나라에 충성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충자 왕들이 나오죠. 뭐 충렬왕, 뭐 충선왕, 충목왕, 충해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충자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공민왕이 이제 충자 돌리면서 딱 빠져나오죠. 바로 요 시기는 바로 이제 원나라도 진해로 떨어지고 중국의 명나라가 올라가면서 소위 그 나라가 이제 바뀌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이런 공민왕은 이제 원나라의 세력이 이제 혁하게 이제 없어지고 떨어지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뭔가 폐쇄가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공민왕은 첫 번째 쌍송 총관부를 공격하게 됩니다. 쌍송 총관부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 식민 통치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령부하고 탐나 총관부, 쌍송 총관부 이 세 가지를 고려에 설치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탐나 총관부하고 이제 동령부는 저 평양에 있었던 거고 탐나 총관부는 제주도에 있었는데 이곳은 충렬왕 때 원나라부터 돌려받고 그다음에 이제 쌍송 총관부가 남았는데 여기를 이제 유인호 장군을 시켜서 공격을 해서 차지하죠. 그러니까 원나라로부터의 어떤 그 반감은 매우 컸겠죠. 자, 그리고 또 개혁 정치죠. 또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를 해서 신돈이라는 승려를 또 캐스팅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빼앗겼던 어떤 이 바깥 논답 이걸 갖다가 원주인한테 돌려주는 그런 그 개혁 정치를 실시하게 되죠. 신돈과 함께. 결국 신돈은 그 어떤 주변에 그 권문 세족들의 모함과 신하들의 참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아울러 공민왕도 결국은 이제 이 개혁 정치는 실패로 이제 마무리를 못한 그런 결과를 또 맞이하게 되죠. 자, 이 밖에 공민왕의 또 이 개혁 정치로서는 정동횡성을 철폐했다. 정동횡성은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구였는데 결국 일본 정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가 됐고, 그러면서 정동행성은 유지가 됐던 거죠. 이러한 정동행성을 철폐했고, 그 다음에 그동안 고려 무신 정권 때 어떤 중요한 그 회의기구였던 정방을 또 폐지하게 되죠. 당연히 칠원파는 숙청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 고려의 공유로 갔던 기황후 잘 알고 계시죠? 기황후가 원나라의 황제의 또 자식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기황후의 오빠인 기철을 비롯한 권문 세족들의 그런 그 횡포, 이것을 우리 공민왕이 과감하게 숙청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 이 몽골풍의 어떤 풍속을 다 금지를 시켜버리는 거죠. 우리 보통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체두 변발 해가지고서 머리 위쪽은 남기고 가생이는 자르고 해가지고 진짜 잘생긴 얼굴도 못생겨져 버리는 그러한 어떤 그 두발, 그죠? 그거 이제 없애버리고. 뭐 그 밖에 뭐 이제 몽골에서 들어왔던 어떤 어떤 풍습, 많아요. 뭐 쪽두리라든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 뭐 쪽두리, 또 뭐 장사치, 뭐 양아치, 예? 또 뭐 이런 용어들은 다 이때 몽골풍이었다. 이런 것들을 다 금지를 시키는 왕이 바로 공민왕이다. 결국 공민왕은 이런 개혁 정치를 하고 또 부인인 노국공주의 어떤 죽음, 여러 가지가 이제 그 합쳐지면서 어떤 정치의 많은 것을 갖다가 이제 그 포기를 하게 되죠. 결국은 아주 그 처절한 죽음으로 끝난 비운의 개혁군주 공민왕이었습니다. 자, 고려 외세 침략 보겠습니다. 자, 고려는 그동안 태조 왕건에 의해서 차곡차곡 나라 임금들이 쭉 이제 그 제일하면서도 바로 이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던 그런 나라가 바로 고려죠. 하지만 이때마다 꿋꿋하게 또 이겨나갔던 나라도 역시 또 고려고요. 고려는 크게 거란족이 쳐들어온 게 있고요, 또 여진족이 쳐들어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몽골 원나라가 쳐들어온 게 세 가지의 침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거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란은 이제 나라명을 요나라로 바꾸죠. 그렇게 태조 왕건이 싫어했던 그 나라 거란이 결국은 강대국이 됐네요. 그래서 거란이 이때 당시에 송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있던 고려의 관계를 갖다가 먼저 제압하기 위해서 고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때 서희라는 외교 담판의 대명사죠. 서희, 그죠? 그래서 강동 육주를 오히려 외교 담판을 해서 또 얻어내는 그런 실리를 챙겼던 요 사실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란이 이제 한 번 쳐들어온 게 아니라,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3차에 걸쳐서 쳐들었는데, 이때 마지막 1019년도에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이제 해서 이 거란을 갖다가 완전하게 소탕했던 그러한 대첩이죠. 그래서 귀주대첩은 고구려 시대 때의 그 을지문덕의 살수대첩과 더불어서 또 귀주대첩, 우리나라 3대 대첩 중에 또 하나이죠. 자, 이러한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후에 또 강감찬 장군의 어떤 건의로 해서 또 천리장성을 또 쌓게 됩니다. 이 천리장성은 우리가 고구려 시대 때 연개 소문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천리장성은 또 별개니까 잘 구분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천리장성 우리 한반도 내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개경의 나성을 축조하고요. 이때 거란의 어떤 그 침략에서 우리 부처의 힘으로 좀 물러나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차원에서 초조 대장경을 조판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 초조 대장경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간이 무려 한 70여 년이나 걸렸다 하네요.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초조 대장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이 또 급성상해서 거란을 멸망시키고 금나라로 또 나라 명칭을 바꾸면서 우리나라를 또 침략하죠. 자, 여진족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하고는 너무나도 어떤 악연 그런 족속이죠. 결국은 청나라까지 간 나라가 바로 이 여진족인데, 자, 여진족은 아주 싸움을 무척 잘했던 모양이에요. 특히 기마병이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군이 여진족하고 전투를 벌이면은 백전백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신 출신 윤관이 별무반을 갖다가 이제 건의를 해서 별무반을 만들어서 이제 여진족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깨부시는 거죠. 이러면서 이 승리의 대가로 동북구성을 또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 이 동북구성은
결국 만든 지 1년도 안 돼서 결국 다시 또 여진족에게 돌려주죠. 그 이유는 뭐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이쪽 지역이 우리가 방어하기 너무 어렵다. 두 번째는 또 여진족이 또 제발 좀 이제 사고가 안 칠 테니까 좀 봐달라는 어떤 간청,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소위 고위직들의 어떤 그 자기 안일화, 여러 가지의 그 이 요인이 복합적으로 해서 그 결과적으로 결국 동북 구성을 세웠지만 동북 구성을 여진족에게 반환시켜줬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다시 또 몽골로부터 또 침략을 받게 됩니다. 자, 몽골은 징기스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나라인데 전 세계를 아우렀던 세계 대제국이었죠. 그러니까 뭐 전투력이나 모든 면에서 이 몽골은 세계 최대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자, 몽골과 이 고려는 원래 이 거란족을 갖다가 함께 물리쳤을 때 연합군으로서의 관계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뭐 거란족은 다 없어지고 그 이후에 몽골이 이제 이 고려와 이제 조공을 트는데 너무나도 이제 그 좀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들을 고려에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뭐든지 다 그렇죠. 강대국이 그 이 약소국한테 이렇게 소위 갑지자 그럴까요? 하여튼 이렇게 압력하는 거는 뭐 현대에도 크게 뭐 무슨 모양만 바꿨지, 그죠?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이제 몽골이 이제 고려를 쳐들어왔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조금 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문항을 보게 되면은 하나는 뭐 강화천도를 했죠. 이때가 최후가 정권을 잡았을 텐데요. 강화천도했고. 그다음에 이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이 개별적인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전투가 처인성 전투죠. 처인성 전투는 이제 김윤후라는 그 스님이 김윤후인가요? 휴인가요? 네. 그래서 그 적장 살리타이를 갖다가 화살로 쏴 죽이는 그런 그 성과도 이뤄냈고, 물론 이렇게 처인성 전투에서 할 때 자 우리가 이기면은 뭐 노비 문서도 다 불태우고 같은 뭘 하겠다라는 어떤 동기부여도 좋겠죠. 그래서 처인성 전투 김윤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때 또 초조대장경이 또 소실됐어요. 즉 불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70년에 걸쳐서 만든 이 초조대장경이 몽골의 그 침략에 의해서 불타 없어졌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죠? 또 이때 또 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던 황룡사 구축 목탑도 또 불타 없어져 버리고요. 또 이런 와중에 아까 얘기했던 삼별초가 항쟁이 또 이루어졌죠. 강화도, 진도, 결국 제주도에서 김방경이 이끄는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죠. 여몽 연합군에 의해서 3년 만에 진압이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제 고려의 경제 사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시대 때 화폐가 나오죠. 성종 시대 때 최초의 그 돈이 나오네요. 권원중부. 그 다음에 이제 또 은병, 활구, 즉 이 은병, 그러니까 매우 비싼 거죠. 돈의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것이 활구해서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문종의 그 넷째 아들인가요? 그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그 스님이 나오는데 그 의천이 그 왕의 자식이지만 이제 그 스님이 된 거죠. 이때 숙종이라는 임금이 이제 친형이었는데 이 숙종이 숙종한테 건의를 해서 해동통보, 뭐 사만통보 등 이때 여러 가지 그 주화를 만들었다라는 거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역분전과 전시과가 나오죠. 역분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 태조 왕건이 왕위에 오를 때 자기를 도와줬던 공신들한테 지급했던 어떤 그 조세 수취권이죠. 그러다가 이제 경종 때 전시과가 이제 마련하게 되죠. 전시과 그러면은 밭전자에다가 뗄나무 씨에서 밭에서 나오는 작물, 그다음에 뗄감을 따는 이런 그 나무 두 가지를 합쳐서 전시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관직을 18등급으로 나눠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나오는 땅에서 세금 받을 수 있는 수취권을 갖다가 부여한 것이 바로 전시과입니다. 그래서 전시과도 세세적으로 뭐 공음전, 내장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종류가 쭉 여러 가지니까는 그걸 한 번씩 다 정리를 해 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 말년의 문익점이 이제 목화를 씨를 갖다가 그죠? 원나라에서 들여와서 장인어른과 함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은 목화씨 재배가 성공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따뜻한 이불과 따뜻한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점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자, 여성의 지위가 나오네요. 고려시대 때 여성의 지위는 조선시대 중기와는 달리 남성과 거의 동등한 위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도 같이 동일하게 받았고 또 제사도 역시 딸이라고 해가지고서 안 지내는 게 아니라 윤횡봉사해서 같이 그 딸도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고 또한 또 남편하고 주로 사별이겠죠. 제가도 자유스럽고 이러한 그 여성의 지위 이 부분에서도 가끔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고려 문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전개는 이제 대각국사 의천 말씀드렸죠. 자, 의천은 바로 숙종의 남동생이고 바로 그 해동 통보, 사만 통보를 만들게 했던 그런 장본인. 자, 의천 해동 천태종이고 교관 겸수를 부르짖었다, 제창했다. 교관 겸수. 저 교종의 그 입장에서 선종을 갖다가 이제 합치겠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논산 관촉사 석조비록보살 입상이 있고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 열애자상, 또 영주 부석사 소조 열애자상, 또 평창 월정사 팔각 구충석탑 이러한 것들은 사진과 더불어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그 유물, 유적으로 자주 출제가 되니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초조대장경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심포 다포가 나오죠. 자, 고려 전기 때 나온 어떤 그 건축 양식이죠. 자, 주심포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그 산사에 가게 되면 건물 보면은 이런 지붕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이런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 사이를 이 건물이 지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역삼각형의 이런 공포라는 건데요. 이것을 만든 이런 건물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기둥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역삼각형의 공포가 하나씩 있는 것은 주심포 양식이고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것은 이러한 공포들이 여러 개 있다 해서 다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라든가 또 부속사 무량수전 이런 대표적인 주심포 건물 이런 것 좀 잘 정리를 해서 주심포와 다포의 대표적인 건물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 고려 후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후기는 이때 성리학이 도입하게 되죠. 그 안양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재현이라는 그 문신이 있었죠. 이재현은 여공패설 또 사락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재현은 이제 고려 그 충선왕 때 충선왕이 북경이죠. 거기 만권당이라는 학문 기관을 만들어서 그때 원나라 학자들과 많은 학문적인 토의를 했던 그런 대표적인 고려의 문신이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되고요. 자, 이제 보조국사 진눌이라는 그 스님이 나오죠. 앞전에 있었던 이 의천은 조선 전기 때의 그 스님이고요. 그 다음에 진울은 무신정변 이후의 그런 그 스님이죠. 그래서 어떤 이때 당시에는 어떤 불교가 매우 타락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부르짖었던 그런 대표적인 스님이 진울인데 조계정을 창설했고 또 진울 그러면 정의 쌍수, 도노 점수 이걸 제창했다. 그래서 진울, 정의 쌍수, 도노 점수와 의천의 교관 겸수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선사 결사했고요. 자, 후기 때 개성 경천사지 10층 사탑이 있죠. 자, 이 개성 경천사지 10층 사탑은 지금 용산 국립박물관에 가면 그 중앙 로비에 좀 있어요. 자, 그리고 팔만대장경, 초조대장경이 불타 없어져서 그죠? 또 이게 몽골 원나라의 침략을 부처의 힘으로 좀 물리쳐 주세요라고 만든 것이 팔만대장경이죠. 원래는 이제 제조대장경이라고 했는데 글자의 수가 8만자가 넘어서 8만자에 이르러서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이 팔만대장경은 현재 경남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이 있죠. 그래서 이 장경판전과 팔만대장경은 같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는 점.
자, 심체유절 나오네요. 심체유절은 청주 흥덕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인쇄물로 지금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상감천자. 자, 고려하면은 뭐예요? 상감이죠. 어떤 상감이라는 것은 그릇 표면을 갖다가 그 겉을 파서 거기에다가 다른 흙을 짓이겨서 유약을 발라서 이렇게 모양을 하는 상감. 상감청자 매우 유명하죠. 채무선이 나오네요. 자, 채무선은 고려 말기 때의 사람으로서 화통도감을 만들어서 이때 이제 이 화통도감이 뭐냐면 이제 화약, 대포 주조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고려 말때 북쪽에서는 그 뭐 홍건적,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이 채무선이가 발명한 대포를 이용해서 왜구들과의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다. 그 대표적인 그 승리가 바로 진포 대첩이죠. 자, 마지막으로 고려 청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순청자는 청자 3의 모양병으로 있고 또 상감 청자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청자 상감 운학 문의매병 운학 그랬으니까 뭐 날아가는 학이 좀 보이겠죠. 이러한 것들이 고려 청자로서의 진가를 발휘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고려 시대 때는 약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이렇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그 키워드를 한번 뽑아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모대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